제1장 시아누크빌 불빛 뒤의 지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중권입니다. 어떤 뉴스는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 그것은 단순히 범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양심에 관한 이야기이며 국가의 명예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캄보디아에서 전해진 한 영상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한국어로 울부짖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우리를 구해주세요.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불과 몇 시간 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경찰이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하여 시아누크빌의 범죄 조직을 급습하고 수십 명의 사람들을 구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단순히 감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진정한 힘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아누크빌, 이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관광 천국으로 홍보되는 도시, 찬란한 카지노, 화려한 호텔, 끝없이 펼쳐진 해변, 관광 책자에는 천국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불빛 뒤에는 강철과 피로 봉쇄된 세계가 존재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감금당해 있습니다. 그들은 창문도 없는 방에 갇혀 하루 18시간씩 범죄 조직의 사기센터에서 강제 노동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중 수백 명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들은 해외 고소득 일자리라는 달콤한 말에 속아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월급 500만 원, 숙식 제공, 비자 지원, 정보기술 업무.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20대 청년 김민수 씨 가명입니다는 서울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전공한 대학 졸업생이었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시기 그는 온라인 구인 광고를 보고 희망을 품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보기술회사, 한국인 엔지니어 급구, 경력 무관, 면접은 화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상대방은 정장을 입고 사무실 배경도 깔끔했습니다. 그들은 친절했고 전문적이었습니다. 김민수 씨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공항 픽업 차량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친절하게 대해줬거든요. 김민수 씨의 증언입니다. 하지만 차가 시내를 벗어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제 여권을 달라고 했어요. 회사에서 비자 연장 수속을 해줘야 한다면서요. 저는 여권을 건넸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 마지막 자유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차는 외딴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철문, 철창, 감시 카메라. 이것은 사무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감옥이었습니다. 문이 잠기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끔찍한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김민수 씨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건물 안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중국인, 베트남인, 필리핀인 모두 같은 방식으로 속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같은 일을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전화 사기. 그들은 저에게 스크립트를 줬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어요. 김민수 씨는 거부했습니다. 저는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범죄라고, 저는 한국 사람들을 속일 수 없다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다른 사람들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쇠파이프로 저를 때렸습니다. 김민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것이 불복종의 대가다. 다음에는 더 심할 것이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백 명의 한국인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박지현 씨 역시 가명입니다. 는 28세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객 서비스 업무로 채용됐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의 한국 기업에서 일하게 될 줄 알았어요. 한국 고객들을 상대하는 콜센터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도착한 곳은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하루 18시간 동안 일해야 했습니다.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식사는 하루 2끼, 밥과 국물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배어 있었습니다. 밤에는 철문이 잠긴 방에서 다른 여성 10명과 함께 잤어요. 탈출을 시도한 사람이 있었는데 붙잡혀서 끌려온 후 우리는 그 사람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증언들을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뉴스 속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 국민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곳에서 한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베버, 독일의 유명한 탐사 보도기자. 그는 동남아시아 범죄 조직에 대한 기사를 쓰기 위해 잠입 취재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결국 같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저는 제가 너무 영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르쿠스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기자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다뤄봤습니다. 저는 조심할 줄 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아누쿠빌의 범죄 조직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교했습니다. 그들은 제 배경을 조사했습니다. 제 이력서를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제 소셜미디어 계정까지 검토했어요. 그들은 완벽한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르쿠스는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김민수 씨, 박지현 씨와 같은 방에 갇혔습니다. 마르쿠스는 독일 대사관에 연락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휴대폰은 압수당했습니다. 범죄 조직은 그에게도 같은 일을 강요했습니다. 독일어로 전화를 걸어 독일 사람들을 속이라고? 저는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맞았습니다. 마르쿠스의 얼굴에는 여전히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국적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는 모두가 똑같은 노예일 뿐이라는 것을. 시아누크빌, 화려한 불빛 뒤의 지옥, 그곳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우리를 구해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무도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대사관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조사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김민수 씨는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기억하고 있기를, 누군가 우리를 찾고 있기를. 박지현 씨는 울며 말했습니다. 저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곳이 제 무덤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르쿠스 베버는 절망했습니다. 독일은 저를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포기하려는 바로 그 순간 대한민국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국가의 힘은 무엇으로 측정됩니까? 국내 총생산입니까? 군사력입니까? 국제 무대에서의 지위입니까? 아니면 위기의 순간에 자국민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의지입니까? 시아누크빌에서 대한민국은 그 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온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제2장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진 한국어, 그리고 독일인이 눈물을 흘린 이유.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께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이것은 한 국가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르쿠스 베버는 시아누크빌의 감옥 같은 건물에서 3주를 보냈습니다. 저는 매일 독일 대사관에서 전화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화가 왔어요. 저는 구조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버 씨, 우리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니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리라고요. 마르쿠스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맞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있는 한국인들도 매일 맞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다리라고요. 이틀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베버 씨, 우리는 캄보디아 외무부와 협의 중입니다. 외교적 채널을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마르쿠스는 절망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독일은 저를 구하지 않을 거라고. 그는 한국인 피해자들과 함께 철창 너머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김민수 씨는 저에게 한국 노래를 가르쳐 줬어요. 박지현 씨는 제게 한국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들은 언어도 달랐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같은 고통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4주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마르쿠스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건물 밖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또 다른 피해자가 끌려오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마르쿠스가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달랐습니다. 차소리, 발소리, 그리고 쾅, 문이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모두 엎드려. 한국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피해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권위 있는 강력한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안전합니다. 마르쿠스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습니다. 경찰복을 입은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등에는 한글로 경찰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꿈을 꾸는 줄 알았습니다. 마르쿠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이었습니다. 한국 경찰이 정말로 왔습니다. 한 경찰관이 마르쿠스에게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경찰관은 한국어로 물었고 통역사가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마르쿠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한국 경찰입니까? 저는 독일 사람인데요. 경찰관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국민을 구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여기 있네요. 그러니 당신도 구합니다. 그 순간 마르쿠스는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저는 20년 경력의 기자입니다. 전쟁 지역도 가봤고 위험한 상황도 많이 겪었습니다. 마르쿠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한빛작전, 이것이 그날 밤 작전의 이름이었습니다. 한국의 빛, 한국 경찰과 캄보디아 경찰이 함께 수행한 역사적인 구조작전, 작전을 지휘한 박성호 경감 가명입니다.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3개월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단호했습니다. 범죄 조직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들의 일과를 분석하고 건물의 구조를 연구했습니다. 한국 경찰은 캄보디아에 특별팀을 파견했습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해외에서 자국민이 범죄에 휘말리면 현지 경찰의 협조를 요청하고 기다립니다. 박성호 경감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매일 매 순간이 우리 국민의 생명이었으니까요. 한국은 캄보디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조사팀을 파견하겠습니다.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우리가 장비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캄보디아의 주권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캄보디아 경찰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동의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제안이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국인만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성호 경감이 강조했습니다. 시아누크빌의 범죄 조직은 캄보디아의 이미지를 해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은 캄보디아에 한국인 범죄 전담 사무소를 설립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이런 사무소를 만든 최초의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과 연락했습니다. 범죄 조직의 통신을 추적했습니다. 박성호 경감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찾았습니다. 3개월의 조사 끝에 한국 경찰은 시아누크빌에 있는 3곳의 범죄 조직 거점을 파악했습니다. 우리는 캄보디아 경찰의 모든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박성호 경감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한빛작전은 새벽 3시에 시작됐습니다. 한국 경찰 특공대 30명과 캄보디아 경찰 50명이 동시에 3곳을 급습했습니다. 우리는 놀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성호 경감이 설명했습니다. 범죄 조직인지를 해칠 시간을 주면 안 됐습니다. 작전은 완벽하게 진행됐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범죄 조직원들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박성호 경감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체포하고 피해자들을 찾았습니다. 김민수 씨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저는 또 구타당할 줄 알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문 너머에는 범죄자가 아니라 경찰이 서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왔습니다. 당신은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김민수 씨는 무너졌습니다. 저는 경찰관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저는 남자인데 저는 울지 않는 사람인데 그날 저는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박지현 씨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경찰관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집에 갈 수 있습니다. 박지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는 집에 갈 수 없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총 67명이 구조됐습니다. 그중 42명이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1명이 독일인이었습니다. 마르쿠스 베버, 그는 구조된 후 현장에서 한국 경찰관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를 구했습니까?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닌데요. 경찰관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인간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르쿠스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조국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마르쿠스의 고백이었습니다. 독일은 절차를 밟고 있었고 한국은 생명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 경찰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었습니까? 경찰관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규칙보다 생명을 우선시하는 나라, 절차보다 행동을 선택하는 나라, 그리고 세계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제3장, 한국이 세계를 다시 보게 만들었을 때 작은 나라의 거대한 목소리. 한빛작전이 끝난 다음날 아침, 전 세계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에서 국제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습니다. 모든 주요 언론사의 첫 페이지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전례 없는 국경을 넘는 구조작전 성공 한국경찰, 캄보디아에서 67명 구출 작은 나라 한국이 국제범죄와의 전쟁을 선도하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뉴스 보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경탄이었습니다. 영국의 주요 일간지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한빛작전은 21세기 국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이다. 그들은 외교적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행동했다. 그들은 국경이 인간의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 프랑스 언론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가르쳤다. 우리가 회의실에서 토론하는 동안 한국은 현장에서 생명을 구했다. 독일 언론은 마르쿠스 베버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습니다. 독일 기자, 한국 경찰에 의해 구조되다. 독일 최대 일간지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마르쿠스 베버는 독일 정부가 아니라 한국 정부에 의해 구조됐다. 이것은 우리 외교 정책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다. 독일 외무부는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에 감사한다.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더 빠르게 행동할 것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세계는 이미 한국의 행동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비교는 불가피했습니다. 마르쿠스 베버는 독일로 돌아간 후 독일 최대 주간지 슈피겔의 장문의 기사를 기고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나를 구한 작은 나라, 그리고 나를 버린 큰 나라. 저는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것은 고발장이었습니다. 저는 독일 시민입니다. 저는 세금을 냅니다. 저는 법을 지킵니다. 저는 제 나라가 위기의 순간에 저를 지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마르쿠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아노크빌의 지옥에 갇혔을 때 독일은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글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마르쿠스는 한빛작전의 세부 사항을 기술했습니다. 한국 경찰이 어떻게 3개월 동안 조사했는지, 어떻게 캄보디아와 협력했는지, 어떻게 완벽한 작전을 수행했는지 한국은 저를 구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마르쿠스는 강조했습니다. 저는 한국 시민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한국은 저를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경찰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인간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르쿠스의 글은 계속됐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국가의 힘은 크기가 아니라 인간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 기사는 독일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서 배워야 한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위대한 나라다. 나는 한국 국민이 되고 싶다. 독일 정치인들은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외무부 장관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우리는 한국처럼 행동하지 못했습니까? 장관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절차를 따랐습니다. 절차가 사람보다 중요합니까? 의원의 추궁이 날카로웠습니다. 독일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언론도 한빛작전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뉴욕의 주요 일간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한빛작전은 국제공조의 새로운 표준을 세웠다. 그들은 외교적 관례를 깨고 생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했다. 미국 국무부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 미국은 한국과 협력하여 동남아시아의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데 동참할 것이다. 일본도 움직였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 정부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도 시아누크빌에 일본 국민이 갇혀 있다는 첩보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모델을 배우고 싶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시 응답했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작전을 수행하겠습니다. 2주일 후 한일 공동구조팀이 시아누크빌에서 또 다른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인 23명과 한국인 17명이 구조됐습니다. 호주도 참여했습니다. 호주 연방경찰은 한국경찰과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우리는 태평양 지역의 범죄 조직을 함께 소탕하겠습니다. 심지어 유럽연합도 움직였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대한민국의 접근법을 연구하고 유사한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한국이 단순히 자국민을 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국제규범을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국제관계 전문가와 인터뷰했습니다. 파리 정치대학의 장피에르 교수였습니다. 한국의 한빛작전은 국제관계 역사에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는 단언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국제공조는 느렸습니다. 외교적 채널, 조약, 협상의 모든 것이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장피에르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신속한 행동, 실질적 협력, 결과 중심의 접근. 그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이것을 혼자 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캄보디아를 존중하고 함께 일했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은 캄보디아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일방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파트너로서 캄보디아와 협력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장피에르 교수가 강조했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협력으로 이끄는 것. 캄보디아 정부도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캄보디아 내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주권을 존중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일했고 우리를 가르쳤고 우리를 도왔습니다. 장관은 계속했습니다. 한빛작전은 캄보디아에게도 승리입니다. 우리는 범죄 조직을 소탕했고 우리의 국가 이미지를 회복했습니다. 그는 감사를 표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 감사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친구입니다. 이 말이 전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군사력으로 캄보디아를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경제력으로 캄보디아를 회유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존중과 협력으로 캄보디아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빛작전 이후 한 달 만에 동남아시아 5개 국가가 한국과 유사한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들 모두가 한국의 범죄 전담 사무소 모델을 도입하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경찰청은 특별팀을 구성했습니다. 동남아시아 협력국이라는 이름의 부서였습니다. 박성호 경감이 그 부서의 책임자가 됐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범죄 조직을 뿌리 뽑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지 경찰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범죄자를 잡는 것을 넘어서 시스템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현지 경찰에게 조사 기법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장비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함께 훈련합니다. 박성호 경감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난 후에도 그들이 스스로 범죄와 싸울 수 있도록 이것이 지속 가능한 접근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국제형사경찰기구는 한국의 특별상을 수여했습니다. 국제공조 우수상이었습니다. 시상식에서 기구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범죄와의 전쟁에서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접근법은 효과적이고 존중하며 지속 가능합니다. 사무총장은 한국 대표단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국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순간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꿔온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덕으로 세계를 이끄는 나라, 무기로 적을 제압하는 나라가 아니라 인간성으로 친구를 만드는 나라. 그리고 그날 국제 무대에서 한국은 바로 그런 나라로 인정받았습니다. 마르쿠스 베버는 독일에서 계속 한국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그는 한국 문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그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피해자가 아니라 손님으로 그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세게에 말하고 싶습니다. 마르쿠스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강대국입니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강함은 무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르쿠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국은 저를 구했습니다. 저를 구할 의무가 없었는데도 그리고 그 행동이 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는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그의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모든 한국인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국제관계입니다. 조약이 아니라 인간성으로 맺어진 관계, 이익이 아니라 존중으로 만들어진 우정, 그리고 한국은 그것을 온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제사장, 국가 명예를 묻는 질문, 우리는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국가란 무엇입니까? 국경선언의 땅덩어리입니까?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집단입니까? 같은 역사를 공유하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입니까? 저는 시아누크빌 사건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국가는 가치로 정의된다는 것을 영토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 인구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이 국가를 만듭니다. 시아누크빌에서 한국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절차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생명을 구할 것인가, 규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옳은 일을 할 것인가.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캄보디아의 주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모두 타당한 우려였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절차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명은 더 중요합니다. 그 결정이 한빛작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결정이 67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 결정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옳은 결정을 내리는 것, 인기가 아니라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 저는 한빛작전에 참여했던 경찰관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웠습니다. 한 경찰관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해외 작전이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면 우리는 국제적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피해자들의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매일 밤 울며 기도하는 모습을. 그리고 세 번째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저기 갇힌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그리고 우리는 답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성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끼는 능력, 낯선 사람을 내 가족처럼 대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것입니다. 저는 구조된 피해자들도 만났습니다. 김민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기 전에 이 나라에 대해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취업이 어렵다. 집값이 비싸다. 경쟁이 너무 심하다. 김민수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누크빌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은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멀리 떨어진 외국에 있었는데도, 제가 어리석은 실수를 했는데도 김민수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국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박지현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돌아온 후 제 인생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해외로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은 너무 좁다고 생각했거든요. 박지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중요한 것은 나라의 크기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나라가 당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합니다. 이 증언들을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국가 명예란 무엇인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입니까?
국제 무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까? 경제 지표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기의 순간에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까? 저는 후자라고 믿습니다. 진정한 국가의 명예는 화려한 업적이 아니라 묵묵한 헌신에서 나옵니다. 세계의 찬사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시아누크빌에서 한국은 그 명예를 지켰습니다. 한 기자회견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빛작전을 지휘했던 경찰관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위험한 작전을 수행했습니까? 경찰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구했습니다. 그 말이 회의장을 침묵시켰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국가주의를 넘어섰다는 것을 한국이 단순히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은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외교는 이익의 교환이었습니다. 국제관계는 힘의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인간성을 기반으로 한 외교, 존중을 바탕으로 한 국제관계, 그리고 세계가 반응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한국을 초청했습니다. 한빛작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십시오. 한국 대표단이 제네바로 갔습니다. 그들은 세계 각국의 대표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절차보다 생명을 우선시했습니다. 우리는 국경보다 인간성을 우선시했습니다. 우리는 규칙보다 옳음을 우선시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경이었습니다. 한 아프리카 국가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해외에 국민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원이 부족합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한국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자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일하겠습니다. 그 제안에 많은 국가가 호응했습니다. 6개월 후 한국은 국제 범죄 피해자 구조 네트워크를 출범시켰습니다. 35개국이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주도하는 최초의 국제 안보 협력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의미를 아십니까? 한국이 더 이상 국제 질서의 수혜자가 아니라 창조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규칙은 힘이 아니라 인간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강대국의 모습입니다. 무기로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로 이끄는 것. 저는 시아누크빌 사건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어떤 나라가 되고 싶은지 알기 때문입니다. 크기로 평가받는 나라가 아니라 가치로 존경받는 나라, 힘으로 두려움을 주는 나라가 아니라 인간성으로 사랑받는 나라,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5장, 인도주의가 국가의 힘이 될 때, 오늘 우리가 시아누크빌 사건을 되돌아볼 때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단지 구조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지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비록 작고 비록 겸손하지만 국경을 넘어 사람들을 지옥에서 구해낼 만큼 용감하다는 것. 마르쿠스 페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나 할 것입니다. 세계가 한국이 행동과 인도주의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도록, 그리고 저 진중권은 오늘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말로 우리가 강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동이 말하게 하십시오. 한국은 단지 기술의 나라, K-POP의 나라가 아니라 양심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국가 명예가 인도주의 위에 세워질 때 어떤 세력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아누크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제범죄조직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은 계속해서 추적하고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에서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행동 이후 다른 나라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비슷한 태스크포스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호주는 한국과 협력하여 태평양 지역의 범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도 한국의 모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행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국경이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을, 인간성이 외교보다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최근 한 국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유럽 외교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진 선생님, 한국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절차에 갇혀 있었고 한국은 사람을 구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옳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때때로 규칙을 깨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오늘 세계의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진정한 힘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군대의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제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는 능력,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만드는 능력,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다른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능력. 시아노크빌은 시작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추적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출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세계에 보여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행동하는 나라라고, 대한민국은 인간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라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어떤 국경도, 어떤 장애물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 국경을 넘는 소탕 작전에 대한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전 세계가 국가의 힘의 정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작전. 제 논평 프로그램을 계속 시청해 주십시오. 다음 소식을 놓치지 마십시오. 저는 진중권입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 특별 뉴스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용감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